반갑습니다. 인간 심리의 발달, 태내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임신 8개월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슬픈 영상과 즐거운 영상을 보여주고 초음파 화면을 통해 태아의 모습을 관찰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태아의 다리 부분입니다. 엄마가 즐거워하자 태아가 다리를 힘차게 뻗었다가 구부립니다. 아이고 동생아 그렇다면 나도. 나는 이직이라고 제발 했는가 봐. 반면 엄마가 슬픔에 빠져들자 태아의 움직임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엄마가 슬플 때보다 즐거워할 때 태아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하면 되잖아. 제가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많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태교를 잘해야 되겠다. 제가 즐거워하니까 애기도 많이 움직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태교가 중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엄마가 임신기에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뱃속 태아에게는 굶주림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임신부는 혈관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아의 원인이 되는 조산입니다. We had initially thought that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the pregnancy would not have a lasting effect on the child. We really expected the effects to be short term. 그러나 수장킹 교수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89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지능검사를 한 결과 평균적인 지능지수가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tend to think that the fetus is well protected within the uterus and that everything, that the fetus is protected by the placenta, that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happens to the woman. But what I'm discovering is that the fetus really is quite vulnerable. So we intend to follow the children until we no longer see an effect of what happened from the ice storm. 만약 임신한 여성이 스트레스를 임신 기간 내내 받는다면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콘스탄츠 대학의 엘베르트 교수가 가진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엘베르트 교수팀은 임신 중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린 25명의 여성들과 이제는 10대가 된 그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Kids are very curious when they explore the environment, but these children are more careful. We found that these children are more anxious than their control peers, where the mother has not experienced violence. 임신한 여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왜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쉽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걸까요? 연구팀은 이들 엄마와 자녀들의 혈액 속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7명의 아이들에게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few percent changes, okay? And then you look at the correlation. That means early experience massively alter which parts of the genetic code are read. So when the mother signals to the child very early on, listen, there is a certain environment you have to expect.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태어난 이후의 삶과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바로 태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로 출발한 태아 프로그래밍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성 유전학의 힘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 그리고 태어난 이후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 또한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 영상 잘 보셨나요? 임신을 한 산모가 즐거운 영화를 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뱃속의 태아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지고,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 태아 역시 움츠려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엄마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옛말에 뱃속 10달이 출생 후 10년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10달 동안 아기를 품은 엄마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엄마의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 태아의 정서도 안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시기쯤에 생명체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여기고 태교를 중요시 여긴 반면, 서양에서는 근대에 들어서 태아를 생명체로 여기기 시작했으며 태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이 시작되는 엄마 뱃속의 세상에서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세포 회계는 총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염색체 22쌍과 한 쌍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DNA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염색체는 2개의 긴 끈이 꼬여 있는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죠. 이 사다리 모양을 디옥시리보핵산, 즉 DNA라고 합니다. 이 사다리의 발판을 구성하는 각 조각을 염기라고 하는데요. 이 염기는 4종류로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시토닌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염기의 연결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 하고, 염기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적인 특성이 달라집니다. DNA에는 32억 쌍의 염기쌍이 있는데 32억 쌍 모두가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32억 쌍 중 일부만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를 담고 있는데요. 즉,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한 염기 서열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에는 우리의 눈 색깔, 머리 색깔, 혈액형, 골격 구조 등 신체 발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행동 발달에도 상당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염색체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염색체는 남녀 각 22쌍으로 46개 동일하고요. 남성의 경우 23번째 염색체인 성염색체가 XY로, 여성은 X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XX, 남성은 여성과 같은 X에 Y가 결합한 모양이므로 남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Y 염색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딸이면 산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성의 염색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란 세포가 쪼개지면서 그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인간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세포이지만 발달하면서 이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세포가 쪼개지면서 그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세포 분열이라 하고, 세포 분열은 유사 분열과 감수 분열로 이루어집니다. 유사 분열은 염색체가 스스로 복제하는 것으로서 성장을 하거나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사 분열의 경우 원래의 세포와 유전적으로 똑같은 세포를 똑같이 46개를 만들어냅니다. 출생 시 아기의 세포는 약 10조 개인데요. 유사 분열을 통해 성인이 되면 수백조 개의 세포로 불어나게 됩니다. 유사 분열은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이 그림은 체세포가 유사 분열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유사 분열이 시작되면 염색사들은 굵고 짧아져서 염색체를 형성하며 각 모세포와 똑같은 염색체를 복사하여 X자를 만듭니다. 핵막 밖에서 염색 분체를 잡아당기게 되어 복제된 염색체 X가 세포 중앙에 나열됩니다. 이후 핵막과 인이 사라지게 되고요.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되는 시기입니다. 각 염색 분체에는 동일한 DNA들이 들어있죠. 복제된 염색체 X가 2개로 분리되어 2개의 딸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고, 각 염색체 주위에서 새로운 핵막이 형성되어 핵분열을 마치게 됩니다. 감수분열이란 모세포의 반인 23개의 염색체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감수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딸세포는 정자와 낭자가 됩니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탄생될 때 유사분열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의 염색체 수는 92개가 되고, 그 아기가 커서 또 아기를 낳으면 염색체 수는 184개가 되고, 인류의 염색체 수는 엄청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엄마의 염색체 수가 46개이면 아기의 염색체 수도 46개입니다. 이것은 유사분열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감수분열의 경우 원래 모세포 염색체의 반인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감수분열은 생식세포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며, 감수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딸세포는 남자의 경우 정자, 여자의 경우 난자라고 부릅니다.
이 둘이 수정되었을 때 다시 46개의 온전한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생식세포가 감수분열을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단계에서는 모세포에서 자신과 동일한 염색체를 복제하여 X모양이 됩니다. 2단계에서 염색체가 2개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요. 염색체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고 세포 중앙에 나열됩니다. 3단계로 가면 유전자 교환을 한 염색체 X는 자신의 짝과 분리되어 2개의 모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2개의 모세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각 모세포 내 염색체 X가 다시 세포 중앙에 나열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체 X가 2개로 분리되어 모세포 염색체 수의 2분의 1을 가진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유전의 법칙입니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있는데요. 유전자형은 개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실제 유전자를 뜻하고요. 표현형이란 실제 유전인자 중 개인의 특성으로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한 형질을 뜻합니다. 다음은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의 개념인데요. 우성 유전자란 다른 유전자와 결합했을 때 자신의 유전형을 표현하는 경우를 뜻하고, 열성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와 결합했을 때 표현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우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셨죠? 멘델은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를 얻었습니다. 완두의 모양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질도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자손에서는 2가지 대립 형질 중 1가지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즉 둥근 완두를 우성이라 하고,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즉 주름진 완두를 열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성의 법칙이란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아 하나의 쌍을 이룬 유전자 중에 우성 유전인자가 있을 때에는 우성인자의 특징이 발현되고, 두 유전자가 모두 열성일 때는 열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혈액형의 경우에 엄마의 혈액형이 A라면 유전자형은 AA 혹은 AO형이 될 수 있고, 이때 표현형은 A형입니다. 아빠의 혈액형이 B형이라면 표현형이 B형이고, 유전자형은 BB 혹은 BO형입니다. 만일 A형 엄마와 B형인 아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의 유전자형이 AO이고 아빠의 유전자형이 BO라면 아이의 혈액형은 AB, AO, BO, OO형, 즉 A형, B형, AB형, O형이 되는 것이죠. 아이의 성 역시 부모의 유전자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3쌍의 염색체 쌍 중 마지막 쌍이 성을 결정하는데요. 정상 남자의 경우 XY, 여성의 경우 XX 염색체를 가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감수분열로 염색체가 반으로 나뉘게 되면 X 혹은 Y 염색체인 상태에서 X와 X가 결합하면 XX로 여성, X와 Y가 결합하면 XY로 남성이 됩니다. 수정 시 XY와 XX의 비율은 150대 100이지만 출생할 때의 비율은 106대 100으로 임신 중 남아의 사산 비율이 여아보다 더 높습니다.
유전질환이 X염색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남성에게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는 근이양증, 혈우병, 생맹, 자폐증 등의 유전질환이 X염색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에 유전적인 결함이 생기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염색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대머리는 남자에게만 있고 생맹도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이유 역시 여성의 경우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어도 X염색체가 2개이므로 발현되지 않고 보유만 하게 됩니다. 발현되지 않은 그 유전적 특성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지능 유전자도 X염색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에게서 천재 혹은 지적 장애 등의 극단적인 지능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너는 누구 닮아서 머리가 좋니? 혹은 나쁘니?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물론 이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답을 드리자면 엄마 닮아서입니다. 지능 역시 X염색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은 X염색체가 2개인 반면 남성은 1개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오묘한 인지기능 시스템 중 하나는 태아가 어머니 이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능 유전자를 자동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는 점이죠. 남성의 경우 이 X염색체가 하나이므로 천재 혹은 지적장애 등의 극단적 지능이 나타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지능이 100%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IQ는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데 40에서 60% 정도만 담당하며 이 외에는 자란 환경, 교육 정도,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아이의 지능을 결정합니다. 성장기 때 어머니와 자식이 나누는 정신적 교감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습과 기억, 인지 등에 관여하는 해마 성장에 약 10% 긍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유전적인 특성만이 한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길을 걷다 보면 똑같은 옷을 입은 예쁜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성별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성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모체에서 동시에 수정이 되어 자라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쌍둥이 혹은 쌍생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별이 같으면 일란성 쌍생아, 성별이 다르면 이란성 쌍생아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는 다르죠.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를 만나 수정된 수정란이 2개로 분리된 것을 일란성 쌍생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란성 쌍생아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지니고 동일한 성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둘로 쪼개져서 복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쪼개져서 각각 태뇌 발달을 하는 즉시 각각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만 일란성 쌍생아의 교감이나 일치 등을 다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흔히 볼 수 있듯이 유전적 형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출산수의 250분의 1이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반면 이란성 쌍생아는 여성이 배란을 할 때 2개 이상의 난자를 배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한 개의 난소에서 난자가 2개 배출되거나 양쪽 난소에서 각각 하나씩 배출되어 각각 다른 정자와 수정될 때 이란성 쌍생아가 태어납니다. 함께 태어나기는 하지만 유전 형질이 다릅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성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란성 쌍생아는 한마디로 언니와 동생이 같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란성 쌍생아는 일란성 쌍생아에 비해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전체 출산의 125분의 1을 차지합니다.